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뭘 골라오셨을까요? 개문발차 대 선수 교체. 여야 대선판 얘기군요. 네. 개문발차는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선대위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문 열어놓고 일단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김종인 위원장 몫으로 비워놓고 일단 선대 본부장단을 임명을 했습니다. 일명 육본부장. 예.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 간 협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최후 통첩했다, 더는 못 기다린다고 얘기했다라는 뭐랄까 좀 으름장을 놓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명 보도는 아니고 핵심 측근 뭐 이렇게 해서 나온 보도죠. 정무 핵심 관계자 발의 쿠키뉴스 보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그 뉴스 보고 잘 됐다 이렇게라고 했다. 오늘로써 그냥 끝내면 된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주접을 떤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격앙됐어요. 네. 양측이. 특히 이제 실명을 걸지 않고 핵심 뭐 관계자 혹은 뭐 정무 관계자 이런 식의 비실명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언짢아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그 보도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톤은 아니었는데 네. 그 보도를 확인한 이후에 조금 더 좀 짜증이 섞인 톤으로 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준석 대표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참여할 의사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세게 좀 나왔고요. 이런 지루한 줄다리기는 주말까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요? 역시 지금 선대위랑 당직 리모델링 작업이 좀 한창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 핵심 측근인 김영진, 강훈식 의원이 각각 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혁신위원장으로는 38살 장경태 의원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선대위 인사들이 자리를 반납하는 릴레이도 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 개편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김준일 대표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들. 일단 양당을 좀 비교를 하면은 이게 지금 뭐 다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어떤 점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측근 중심으로 지금 안 치겠다라는 거 아니야? 라인업을 새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뭐 별동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 예, 그러니까 작게도 하지만은 핵심은 뜻맞는 사람들 바로바로 이제 안 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도 뭐 측근들을 주로 안 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리고 당 중진들 안 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두 조직 모두 소위 말하는 외연 확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김종인의 장점이 외연 확장 좀 더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지금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둘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먼저 국민의힘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6본부장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호영, 김성태, 권영세, 권성동, 원희룡,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빼놓고는 다 당내 중진들. 그리고 뭐 이제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뭐 기대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평가들도 많아요. 이분들. 예. 신선함이 없다. 신선함도 없고 뭐 다 맨날 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뭘 하려는 거냐 이 당에. 그러니까 지금 그 대변인들 그 경선을 뚫고 온 2030 대변인 있잖아요. 신인규 부대변인, 뭐 임승호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네. 활력이 넘쳐나던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경륜형 선대위로 혁신이 가능하겠냐 이런 비판들을 내놨어요. 경륜형 선대위로 과연 혁신? 어떤 신선, 감동 이런 게 가능하겠는가? 예, 뭐 그래서 새로 인물 영입하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권경애 변호사, 조국 흑서 저자라든지 뭐 윤희숙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영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뭐 영입을 하겠다라는 건 뭐 추진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될지 감동을 줄지 모르겠고 뭐 조수진 의원, 호남 출신 조수진 의원을 공보단장에 기용한 게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조수진 의원 어제 처음 한 게 네.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람의 변신은 무죄인데 포르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갑한 거는 무죄일까?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포르노 배우에 지금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된 망언 거의 막말급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지금 당 쇄신의 모습인지 이제 좀 비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 김종인이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재명 측근들을 이제 핵심 전진 배치를 했는데 여기도
그나물의 그밥. 죄송합니다 이게. 뭐 그밥의 그나물이나 그나물의 그밥이나 마찬가지죠. 예. 거기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3명씩 데려와라 뭐 의원들한테 추천하라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뭘로 공략을 할 것인가. 장경태 의원을 뭐 혁신위원장으로 새로 앉혔다는데 네. 뭐 모르겠어요. 평가는 가장 30 중에 의원 중에 가장 좀 말 잘 듣는 사람 앉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뭘 바꾸려는 거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연 확장, 외부에 신선한 사람들이 쑥 수혈되는 느낌이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 양쪽이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이 분위기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아예 선대위 구성 자체가 지금 어렵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그 템포가 좀 느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광일 기자는 어떤 포인트들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렇게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그 위원장 갈등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캐릭터를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 대표가 아니라 어떤 20, 30대 표심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성에 국한되긴 하지만 그 표심을 당 대표가 상징하고 있어갖고 그런 점들이 좀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네. 그 서울대 간담회를 가갖고 윤석열 후보 바로 옆에 이준석 대표가 앉아갖고 서울대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어제 윤석열 후보가 간담회했죠. 네. 옆에 이준석 대표가 앉아 있었던 거죠. 앉아서 그 후보랑 어떤 20, 30대, 20대 학생들의 어떤 그 브릿지 역할을 당 대표가 직접 좀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좀 벤치마킹해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장경태 의원을 초선인 장경태 의원을 좀 내정한 것 같은데, 네. 장경태 의원은 이준석 대표랑 이제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역할들을 이준석 대표 같은 역할들을 장경태 의원이 잘 해낼 수 있을지 또 그 청년들의 마음을 민주당으로 돌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허수아비에 좀 불과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새로운 인물, 감동, 혁신 이런 것들이 양당 모두 키워드라는 이야기인데 김광일 기자 보시기에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르죠. 뭐 일단 좀 주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사실 이렇게 끝까지 좀 이제 본인의 어떤 협상력을 높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걸 좀 받아주게 하는 스타일을 계속 이제 뭐 어제 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뭐 비근한 예로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그 당의 어떤 의원들의 반발을 이겨내고 좀 그 김종인 위원장을 불러왔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협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런 강골 검사에 또 반대되는 캐릭터에 또 지금 물려갖고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말까지 좀 지켜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마 좀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근들의 이야기를 좀 뭐 종합을 해보면은 그냥 누구 하나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도 짜여진 조직도로 과연 이 선거를 끌고 갈 수 있나? 승리할 수 있는 판세인가 지금 이 판세가 이 조직도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좀 회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시험대가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사람을 또 끌어다 쓰고 또 사람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사실 대통령이 되어도 그런 과정들은 또 반복이 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과정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 지도부 인터뷰 통해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당장 멈추진 않는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깐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네. 당분간은 지금의 기조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재갑 교수랑 인터뷰할 때 이재갑 교수는 빨리 당장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결국 결론은 당장 멈추진 않는다로 났어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이제 원래는 오늘 이제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하려고 했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이런 거 할 거면 그 손실보상안도 같이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기재부가 여기에 선을 그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을 근데 그 사이에서 모으지 못했고 이 밖에 추가로 내놓을 실효적 방안도 뚜렷하게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신규 확진자 오늘도 4,000명대 안팎 기록할 전망이고요. 위중증 환자 사흘 연속 600명대,
중환자 병상 가동률 71.5%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345개인데요. 이 중에 한 50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단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김준희 대표. 예, 일단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는 게 좀 정부 쪽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게다가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미 뭐 손님들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다시 끊기면은 그 충격과 이를테면은 뭐 타격, 경제적 타격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다시 멈출 거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할 거면 손실보상책을 같이 가지고 나와서 해라. 먼저 막아놓고 나중에 손실을 보상해줄게, 이거 안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앞두고 게다가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고, 어제 이제 손영래 반장이 얘기를 한 게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유행하는지 아니면 사적 모임 활성화에 따른 유행인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지금 뭐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추적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특히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뭐 원인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 계획이라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역 패스 확대, 이를테면은 사적 모임 제한도 포함이 되지만 요양병원 면회 등 취약시설 보호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계획을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지막에 하겠다라는 게 이제 어제 설명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추가 병상 확보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로 병상 확보하면은 지금 다른 일반 환자들이 또 고통받을 수 있다라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핀셋 규제, 일종의 핀셋 규제부터 지금 하나씩 하겠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델타 변이 말고 누 변이라는 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변이에요. 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3명, 남아공에 6명, 남아공에서 또 홍콩으로 입국한 사람 1명이 이렇게 총 10명이 전 세계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이라는 외신에 따르면 이게 전염성이 더 강하고 심지어 백신의 내성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또 그 반론으로는 바이러스가 불안정한 형태로 돼 있어갖고 이게 확산하기 전에 소멸할 수도 있다, 뭐라고는 하는데 요 누변이까지 좀 같이 우리가 주시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초저금리 시대 끝. 예. 앞서 제가 전해드린 대로 기준금리 올랐습니다. 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존 0.75%에서 0.25%포인트 올려서 1%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경기 침체로 0.5%까지 확 내렸다가 지난 8월에 0.75로 올렸는데 석 달 만에 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원자재값 비싸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적체됐는데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서 소비 수요가 확 늘었어요. 여기에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서 이런 것들 관리하기 위해 금리를 정상화한 거다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면 돈이 이제 유동성이 빠져나갈 텐데 그걸 미리 대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 이주열 총재가 내년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 어제 이렇게 밝혔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분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려서 연 1.5%나 1.75%까지 금리가 더 오를 걸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빚을 내놨던 분들, 특히 변동금리를 적용시켜가지고 빚 냈던 분들을 이거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억 원에 빌렸는데 연 1%포인트가 그러니까 1%가 오른다. 금리가 그러면 120만 원, 1년에 이자가 120만 원 늘어나는 근데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그렇게 오르면 은행들은 더 올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이거 굉장히 은행권이 보통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제 바로 올렸어요. 아, 그래요? 예, 기다렸다는 듯이? 예,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올렸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검토를 다 했다라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대출의 75%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그 7년 5개월 사이에 가장 많대요. 이 비중이. 그러니까 그 정도 변동금리인 비중이. 그 정도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출 엄청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변동금리를 그분들이 다 이제 적용시켰냐면은 이자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거다. 최소한. 0%대 금리가. 근데 이게 이제 엄청 늘어날 거고, 한은에서도 이제 금융관정 현황 보고서를 냈는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2조 9천억 원 정도 굉장히 늘어나고 음식 숙박업 쪽이 굉장히 취약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금리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보는 걸로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